안녕하세요. 정혜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증여세 안 내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자, 이 영상은 제가 5년 전부터 올렸던 영상인데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입니다. 지금 아마 누적 조회수가 한 60만 조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대표님들이 이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세금으로 자산을 이전해 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자산 이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산이 넘어가는 것은, 움직이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매매입니다. 자, 매매에는 대가가 따르죠. 자, 그리고 증여는 대가 없이 받는 것을 우리가 증여라고 합니다. 자, 매매에서는 자산이 가고 그거에 따른 대가, 현금이 가겠죠. 그래서 자녀와 이렇게 매매 거래를 할 때는 사실 자산은 내가 줬지만 현금이 나한테 왔으니까 자산 이전의 효과는 전혀 없죠. 물론 이제 이 매매도 잘 활용을 해서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네, 가족 간의 거래를 할 때 일정 부분 시가보다 좀 낮게 거래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활용은 가능한데 요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넘어가는 자산은 상당히 비율 증여 대비 적죠.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이 증여의 경우에는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우리가 증여라고 하죠. 대가가 없이 줬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람이 이익을 받죠. 네. 자, 모든 소득에는 뭐가 따라가죠? 세금이 따라가죠. 그래서 증여는 이 받는 사람이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 내가 지금 자산이 있는데, 이걸 다음 세대 이전할 때 매매라는 방법, 증여라는 방법. 물론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할 수도 있고요. 실제 제가 대표님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 같은 경우를 이전을 할 때 요 매매와 증여를 섞어서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증여도 그렇고 뭐 매매도 마찬가지고 저희 나라는 이 세금이 그 누진세인 경우가 많거든요. 양도세, 증여세 다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낮추면 낮출수록 세금은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공장을 10억짜리를 다음 세대 이전을 할 때 증여만 쓰는 것과 또 매매만 쓰는 것보다는 이 증여와 매매, 증여는 10%에서 50%거든요. 양도는 6에서 지금 최고 세 구간이 45% 구간. 네. 자, 이렇다 보니 얘를 섞으면 20%될 거를 10%로 낮출 수도 있고 네, 그런 최적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자산 이전에는 이거를 얼마나 잘 섞어서 하느냐에 따라서 세부담은 많이 달라지고요. 단지 또 세금만 볼 수가 없는 게 내가 싸게 넘겼어요. 그러면 자녀가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많아지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뭐 1가구 1주택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싸게 넘길수록 좋겠죠. 어차피 비과세가 되니까. 그래서 이 증여 자산 이전에 있어서는 방법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도 많이 나고요. 이 세금이 아까 왜 제가 매매와 증여를 섞어서 한다 그랬을 때 이 매매의 세금은 누가 내냐면 판 사람이 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부동산을 자녀에게 줄 때 이 매매와 증여를 잘 섞는다고 한다면 일부 세금을 부모님이 부담을 하고 증여는 100% 받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율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를 해봐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를 최적선을 찾아서 이제 대표님들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하는데 의외로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달라져서 저도 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냥 증여하는 것과 이렇게 미리 어, 매매와 증여 보통 여기서 제가 매매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부담보 증여라고 하죠. 대출을 끼거나 뭐 전세를 끼거나 이런 식으로 섞어서 했을 때 훨씬 더 세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 절세의 가장 핵심이요. 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뭐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 금액까지는 세금 안 내도 돼 하는 게 공제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간 합산을 합니다. 자, 10년 동안 배우자끼리는 6억 원까지는 서로 증여해도 세금 안 내도 돼. 제가 서로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인이 남편한테 줄 때, 남편이 부인한테 줄 때 양쪽 다 6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여기서 10년 합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10년 안에 이 공제를 쓰지 않으면 그냥 이 카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굳이 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 또 왜 받아? 저희가 어떤 자산들은 내가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커서 세금이 큰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이 증여를 활용하면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가격으로 팔면 세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제가 남아있다면 무조건 이거를 써야죠. 자, 물론 이게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이제 늘어났죠. 받아서 10년 안에 팔면 증여받은 가격이 취득 가격이 아니라 증여해준 사람의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제 10년 안에는 어렵고요. 비상장 주식, 우리 대표님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 상장하지 않은 우리 회사의 주식은요. 증여 후 1년만 넘어가면 양도를 해도 그 취득가를 증여받은 가격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죠. 이 공제가 있으면 저는 무조건 첫 번째로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상장하지 않은 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 주식을 외부에 팔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경영권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2012년도부터 자사주가 허용되면서 우리 회사에 팔 수는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핵심은 내가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인의 입장에서 이 사들일 만한 목적이 중요해요. 왜 사는지. 그래서 그 목적이 적합하다면, 타당성이 있다면 뭐 법인에서 주식을 사들이고 나는 파는데 내가 법인을 설립할 때는 이게 자본금 1억이었고 내가 100%였어요. 주주 100%. 자, 그런데 지금 팔려고 보니까 제가 오늘 상담만 해서도 정말 3년 만에 급성장을 해가지고 그 액면가 대비 거의 100배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자, 이게 100억이 됐어요. 그럼 내가 1억 투자해서 100억 됐으니까 99억이 이익이죠. 이거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돼요. 자, 그러면 뭐 100억을 다 팔진 않고 내가 10억 원어치만 팔겠다. 예. 그러면 10억 원도 역시 투자 금액은 여기에서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9억 9천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 주식을 내가 팔면 9억 9천에 대해서 양도세를 25% 플러스 지방세 2.5%, 27.5%. 그래도 부동산은 아니, 부동산이 아니라 이 상장하지 않은 주식은 세금 구간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차액이 3억이 안 되면 20%, 3억이 넘으면 25%. 물론 여기 지방세 10%씩 붙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팔면 9억 9천에 대해서 양도세 내는데 내가 안 팔고 내가 20억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배우자는 6억 원까지는 공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4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낼 거예요. 그게 대략 한 7,900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7,900을 내고 증여를 1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배우자가 이 주식을 법인에 팔 때는 10억에 팔아도 양도세가 없어요. 왜? 10억에 받아서 10억에 팔았으니까. 단 이제는 올해부터 법이 바뀐 거를 적용하자면 증여받고 1년 후에 팔아야 돼요. 그 전에 팔면 취득가가 10억이 아니라 이게 1,0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취득가가. 그럼 세금이 엄청나겠죠. 자, 이렇게 공제를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대표님들 공제를 안 썼다. 이거는 절세에 가는 기본을 안 쓰신 거예요.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직계 존속, 이제 위로가 존속이잖아요. 부모님한테도. 예. 자, 저희가 부모님이 뭐 돈이 필요해요. 그럼 내가 드릴 수도 있죠. 큰 돈이 필요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병원비라고 하겠습니다. 5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내가 5천만 원 병원비를 내줘요. 자, 이거는 세금 내고 나온 돈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제가 1억을 벌어서 5천만 원, 그러니까 전체 소득이 뭐 5억이다. 그럼 저희 50% 세금 내고 거기에서 5천만 원 드린 거기 때문에 반이 세금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표님은 법인이 있잖아요. 주식을 증여해 주세요. 주식을 증여해 주시면 부모님이라고 그럴게요. 5천만 원어치 증여해 줬어요. 공제니까. 그리고 이 주식 받으신 부모님이 이 주식을 법인이 주식을 사드릴 때 그때 파세요. 5천만 원에 파세요. 세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천만 원에 받아서 5천만 원에 팔면. 자, 내가 부모님한테 5천만 원 줄 때는 세금을 반을 낸 돈을 세금을 이미 내고 드리는 거고 법인에서 주식의 대가로 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제를 활용하니까 세금이 없습니다. 직계 비속은 더하죠. 자녀들 결혼할 때 결혼자금 만들어 줄 때 대표님들 상담하다가 흔히 듣는 얘기 있어요. 애 결혼해서 집 살 때 좀 보태줬더니 이게 몇 년 있다가 추징이 들어왔다. 증여세 추징. 당연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요. 내가 소득세 낸 거와 그 다음에 내가 구입한 자산이 소득세 대비 크다. 이거 무조건 조사 다 나옵니다. 네. 어디서 돈이 났겠어요? 그냥 부모님이 준 거로 간주하죠. 그리고 증여세 과세해요. 그런데 0세부터 2천만 원, 10살에 또 2천만 원, 20살에 5천만 원, 30살에 5천만 원. 그럼 벌써 얼마예요? 1억 4천. 그러면 이때 준 돈이 가만히 있나요? 늘어나죠. 자녀들 세금 한 푼 안 주고 종잣돈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시간을 버린다는 거예요. 대표님들이. 왜? 너무 바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애들 태어난다? 그냥 딱 감고 2천만 원. 그리고 그거를 뭐 어떤 투자 자산에 그냥 넣어 놓는 거죠. 또 10살 되면 또 2천만 원. 20살 되면 그 기념으로 5천만 원. 자, 그래서 이런 종잣돈들이 결국은 자녀들이 추후에 어떤 자산을 구입할 때 근거가 되는 이미 신고를 한 돈이니까. 뭐 꼭 5천 하실 필요 없어요. 1억 하셔도 돼요. 1억 하면 5천까지 세금 없고 저는 제일 많이 추천해 드리는 거는 1억 5천. 돈 좀 있으시면 대표님이 자산이 좀 있으시다고 하면 자꾸 대표님이 갖고서 이 자산을 늘리지 마시고 자산보다 세금이 빨리 늘어나요. 늘리지 마시고 자, 1억 5천 증여를 하면 5천 공제죠. 1억까지는 10%예요. 그럼 1,000만 원. 근데 이 1억 5천이 나중에 엄청나게 큰 자금이 될 수 있죠. 특히 이제 이런 자금들을 자녀들도 대표님 회사에 지분을 소유한다면 회사가 커질수록 자녀의 자산도 함께 커지는 거겠죠. 다음은 이제 기타 친족인데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요게 요번에 개정안이 나왔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요. 요게 5촌과 3촌으로 이제 바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이 증여를 해주는 것도 1,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이걸 활용했냐면 저희 회장님이 손주한테 공장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미 이 장손이 할아버지한테도 많이 받았고 부모님한테도 많이 받아서 추가로 받으면 증여 세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 세금을 좀 고모가 증여를 해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고모는 한 번도 증여한 적이 없으니까 1,000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 없고요. 1억 1,000을 해도 10%만 세금을 내니까. 그래서 좀 자산이 있는 분들은 이 공제만큼 좋은 게 없어요. 최대한 공제는 나한테 준 절세 카드입니다. 비과세 카드예요. 비과세 카드를 안 쓰고 넘어간다? 이거는 그냥 안 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 발생할 세금하고 비교한다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증여세율 대표님들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 그러니까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을 넘어가면 50%입니다. 근데 요새 잘 아시는 것처럼 왜 자산 가치가 너무 올라가서 뭐 30억 넘는 자산들 허다하죠. 그러면 내가 30억이 넘는 뭐 50억짜리 꼬마 빌딩이 있어요. 자, 이거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예요? 자, 누진공제 4억 6천 빼고 그러면 여기서 50억에서 4억 6천을 빼면 45억 4천이 되겠네요. 이거의 50%가 증여세입니다. 네. 자, 자녀가 내가 부모님한테 50억짜리 건물을 받는데 22억 5천 세금 낼 수 있을까요? 그 낼 수 있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뭐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이 부동산이 더 오를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 세금을 내고 부동산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있을지.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간을 나눠서 이렇게 쪼개서 주셔야 돼요. 쪼개서 10억씩 10년에 10억씩 그러면은 50%가 아니라 30%로 주잖아요. 자, 그런데 저희가 기업을 하고 있다면 혹은 자녀에게 창업을 시킬 수만 있다면 아주 좋은 제도가 있어요. 창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50억까지 10%입니다. 또 여기다 공제를 5억 해줘요. 다시 말해서 5억 원까지는 창업자금으로 주시면 세금 없습니다. 또 우리가 대표님들이 대부분 상장하지 않은 주식을 갖고 계시니까 그 주식을 주실 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해서 미리 주신다. 증여 특례죠. 특례를 활용한다면 10년 이상 대표님이 사업을 영위했다고 하면은 300억까지, 최고 30년 이상 600억까지는 12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그 밑에는 120억까지는 10%예요. 여기서도 10억을 또 공제해줘요. 다시 말해서 내가 회사가 있는데 우리 자녀가 나중에 우리 회사를 물려받을 거예요. 근데 회사가 지금 막 계속 올라가. 네. 제가 오늘 만난 회사가 이렇더라고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런 회사는 무조건 어떻게 해줘요? 요건만 맞는다면 이 가업승계 증여 특례로 주식을 미리 주는 거예요. 10억까지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에 120억 원어치를 주고 싶다. 그러면 10%예요. 물론 이제 자세하게 또 들어가면 요것은 나중에 상속할 때 다시 합산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이 증여특례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은 상속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때 상속공제를 또 받으시면 돼요. 그럼 그때 사망이 발생했을 때 하지 이걸 왜 미리 하냐 복잡하게. 자, 어떤 회사들이 이걸 미리 하셔야 되냐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갈 회사. 그래서 지금은 우리 회사가 뭐 한 100억이에요. 가치가. 그래서 이 100억을 증여특례를 이용해서 자녀에게 줄 수 있잖아요. 120억 원까지는 10%니까 10%니까 10%만 내고 줬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500억이 될 수도 있고 1000억이 될 수도 있죠. 지금 한 30년 이상이 600억이니까 이때 미리 줘서 올라가는 것은 이 금액으로 픽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회사들은 이 증여특례는 조건을 맞춰서 무조건 하시는 게 좋다. 단 이런 세금적인 성장에 대한 이점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더 큰 이점은 뭐냐면 상속 공제가 600억 원까지 최대 되기는 하는데요.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사업 무관 자산은 해당이 안 돼요. 이제 상속 같은 경우 저희가 많이 의뢰를 받아서 해보면 생각보다 사업 무관 자산 많습니다. 특히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는 사업 무관 자산이 막 50%인 회사들도 봤어요. 자, 그런데 증여특례를 할 때는 이걸 미리 알잖아요. 우리가 몇 년도에 증여특례를 해야겠다. 갑자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무관 자산을 다 정리를 합니다. 다 줄여요. 최소로 줄여요. 저희가 보통은 다 5% 이내로 다 줄입니다. 그러면 증여특례로 해서 정말 낮은 세금으로 자산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회사 600억 안 되니까 상속 갔을 때 그때 하지.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하나는 회사가 성장해서 600억이 넘어갈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큰 리스크는 바로 이 사업무관 자산 비율입니다. 왜? 상속은 이거를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나왔죠. 자, 이 개정안은 이게 이제 2025년 3월 11일 일괄 공제를 이제 상향하겠다. 지금까지 이제 일괄 공제가 5억 원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8억 원으로 높이고 또 정당마다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민주당은 8억으로 높여야 된다. 국민의힘은 10억 원으로 높여야 된다. 네, 그리고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해야 된다. 네, 이거는 여야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세율 인하. 지금 최고 세율이 50%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40%로 10포인트를 인하해야 된다. 요게 이제 작년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통째로 부결이 됐다가 3월 11일 날 또 갑자기 요게 또 국회에서 거론이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점에서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아니고 이거를 뭐 3년간 뭐 준비를 해서 뭐 시행을 하자 뭐 그런 논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자, 이거 기다리다가 참 안 되면 괜히 자산 가치만 올라가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 이제 증여세율 공부하셨잖아요. 자, 10%에서 50%, 최고 50%, 30억만 넘어도 50% 기억하시고요. 자, 양도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죠. 1년 미만인 경우에 우리
양도세는 50%입니다. 그러니까 1년 미만에 파는 거는 뭐 세금이 반이니까. 근데 여기가 그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분양권 같은 경우는 70%예요. 50%가 아니라. 네, 그래서 입주권은 1년 안에 파시면 네, 세금이 70%다. 자, 그런데 1년을 넘었어요. 1년에서 2년. 이때는 40%, 분양권은 60%. 2년을 보유하셨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6에서 45%. 그럼 6에서 45%는 언제는 6%고 언제는 45%냐? 자, 6%는 그 이익이 과세 표준 이것저것 제하고 실제 이익이 1,400만 원 이하일 때, 뭐 부동산인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5천 이하까지는 15%, 8,800 이하까지는 24%. 근데 우리가 보통 좀 규모가 있으면 뭐 1억, 3억, 5억, 10억 이상인 거 저 많이 봤거든요. 이게 10억 초과다 45%.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양도세는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주식의 양도세율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차익이 과표가 3억 이하인 경우는 20%, 3억이 초과되면 25%입니다. 물론 여기에 지방세가 붙습니다. 10%씩. 그래서 22%, 27.5%.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표님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자, 이게 부동산으로 있을 때와 보시는 것처럼 주식으로 있을 때는 세금 자체가 달라요. 세율 자체가 다릅니다. 얘는 최고가 25%, 얘는 최고가 45%입니다. 자, 부동산으로 갖고 계셔야 될까요? 아니면 얘를 전환을 해서 주식으로 갖고 있어야 될까요? 부동산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은 저희 정엘 가업승계에서 하는 핵심 컨설팅 중에 하나죠. 워낙에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가들이 많으니까요. 자, 본론이 좀 늦게 됐습니다. 사실 세금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기초가 많이 안 돼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기초를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잘 아시는 대표님들도 있으시겠지만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했고요.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게 지나가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0년간 합산을 하니까 대표님들 10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재산을 뭔가 증여를 해줬어요. 10년 넘어가면 바로 또 새로 룸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언제 재산을 줬으면 이게 언제 10년이 되지? 그 10년째 또 줄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공제 5천만 원 꼭 쓰셔야 된다. 제가 그렇다고 증여를 5천 하지 마시고 1억 5천 정도는 하셔라. 10% 구간이니까. 왜?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30, 40, 50. 모아서 대표님이 모아서 50% 내지 말고 요때 10%, 20%로 해서 주고 거기서 늘리라는 거예요. 최고 50% 하지 마시고. 이게 다 시간만 내가 잘 활용하면, 시간만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의뢰하시는 대표님들이 70, 80. 최근에 제가 최고령 아버님 건물을 받으시는 분이 이미 70세셨고요. 아버님은 몇 세시냐고 여쭤보니까 100세가 넘으셨어요. 요새 이거를 이제 노노상속이라고 하죠. 이미 시간은 다 지나갔습니다. 세금 줄일 방법이 쉽지 않아요. 가족법인을 하더라도 5년은 생존에 계셔야 되거든요. 100세가 넘으셨는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사실 들지 않죠. 요번에 이제 세법 개정 내용 중에 요거를 이제 상속인이 아닌 자, 가족법인은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5년으로 하지 말고 이걸 아예 없애자. 아, 이게 정말 법이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가족법인 최고인 거죠. 내일 돌아가실 분도 오늘 가족법인 해놓으면 예, 이 상속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 가치 상승이 높은 자산을 먼저 증여한다. 제가 제일 많이 해드렸던 거는 공장을 많이 증여해드렸어요. 대표님의 개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 이 경우는 대부분 토지만 합니다. 네, 건물은 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가치가 없잖아요. 자, 토지로 해서 자녀들에게 넘겨주시면, 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는 예, 이게 뭐 꼬마 빌딩은 의무적으로 이제 감정 평가라는 거를 받아야 되는데, 공장 특히 토지 이런 경우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여러 가지 자산이 있다면 내가 이 중에서 어떤 자산을 먼저 주느냐 순서 굉장히 중요하죠. 가치 상승이 높은 자산을 이제 먼저 증여를 해주셔서, 제가 공장을 많이 이제 증여를 도와드린 이유는 임대료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애들이 세금을 그 임대료로 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 세금까지 또 현금 증여를 하게 되면 아까 누진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 30%가 아니라 40%, 50% 구간으로 가면 세금이 확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 증여는 플랜 짜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받는 자녀들이 세금을 낼 플랜을 같이 짜줘야 되는 거죠. 네. 뭐 현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제가 보기에 현금이 좀, 이거는 뭐 줄일 방법이 없으니까.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하지 않은 주식은 얼마든지 낮출 수가 있어요. 뭐 그게 뭐 과거처럼 4분의 1 토마까지는 못 냅니다. 요새는 많이 내면 한 50%까지. 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증여를 하신다고 하면, 특히 저희 구독자님들이 대부분 이제 기업인인데 우리 회사가 내년에 아니면 올해 급성장할 이슈가 있어. 그러면 나는 알잖아요. 이거를 그 전에 빨리 해야죠. 소급할 수 있으면 최대한 소급해서. 저희 회원사 중에서는 갤러리를 소유하는 회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우는 그림이나 또 뭐 이런 골동품도 종종 활용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가격 하락 시기를 적극 활용하라. 요새 너무 좋죠. 네. 이 시기를 적극적으로, 자꾸 그 대표님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주식이든 이제 막 한참 비쌀 때, 뭐 테슬라가 고점을 찍었을 때 이런 주식을 자녀한테 줘야겠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주셔야 된다는 거죠. 떨어졌을 때. 네. 부동산 지금 하락 시기잖아요. 이 증여에는 지금이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의 경제가. 왜? 과거보다 자산들이 한참 때보다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대표님들이 요 시기를 놓치면 또 다시 올라가면 그때 증여했어야 되는데, 제가 대표님들한테 가장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 거는 그때 소장님이 공장 증여해 주려 그래서 증여해 준 게 제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대표님들은 바빠서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하세요. 저희는 워낙 이제 많은 회사들 또 많은 대표님들의 자산 이전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자산을 보면 딱 알아요. 대표님 이거 지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의 이 자산 시장이 증여하기는 가장 적기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 주식에 빨간색을 해놨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거는 어떤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님들 소유하고 있는 상장하지 않은 이 주식은 전문가와 함께하면 시장하고 상관없이, 실제 가치랑 상관없이 세금을 내는 세법상 가치만
떨어뜨릴 수 있어요. 우리 세금은 요걸로 내거든요. 세법상 가치로. 근데 얘는 할 수 있습니다. 낮춰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한다면 그 주식 증여받은 자녀가 배당받아서 또 자금 만들어서 부동산 본인 돈으로 구입할 수 있잖아요. 이미 앞서가는 대표님들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라. 네 번째는 자, 부담부 증여는요. 대출 있는 거를 넘길 수도 있고 대출은 또 이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활용해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전세, 대출 이렇게 해서 넘기는 거는 양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양도세 누가 내요? 주시는 분이 냅니다. 네. 증여세는 받는 분이 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특히 대출.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대표님들이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부담부 증여를 하면 좋다더라. 뭐가 좋은지도 모르세요. 그래서 주기 전에 대출을 받으세요. 그리고 증여를 합니다. 자, 증여 가격을 정할 때요. 이제 물건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시가가 있겠죠. 네, 감정가가 있겠죠. 우리 모든 자산들은. 그리고 뭐 기준 시가가 있겠죠. 우리 공시가라고 하는 기준 시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예, 이 중에서 높은 걸로 세금을 받고 싶죠. 국세청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자, 시가가 있으면 무조건 시가가 우선이에요. 근데 아까 같은 공장 물건 이런 거는 시가가 없어요. 아파트는 시가가 이미 형성이 돼 있죠. 낮출 수가 없어요. 공장 같은 거 시가가 없습니다. 왜? 같은 동네에 있어도 이게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앞블럭이냐 뒷블럭이냐 코너냐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정가는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걸 받잖아요. 감정평가사들한테. 자, 이런 경우는 이게 있으면 이게 우선이에요. 자, 제가 대출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게 대출을 받을 때 감정평가를 하는 게 보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가가 있으면 이걸 우선한단 말이에요. 대출을 받아서 바로 증여를 해. 그러면 감정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감정가가 증여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거 공장이어서 사실은 감정가가 없었으면 기준시가로도 할 수 있는 물건을 괜히 대출 받을 때 감정평가 받으셔서 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어. 나중에 걸리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세금을 다시 내고 가산세도 내고. 네. 그러면 대출을 그러면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아마 법상 이게 3개월인가 그럴 거예요. 최소 그래도 저는 6개월 이상은 시차를 좀 두라고 말씀하시고요. 대출을 많이 안 받을 거면 은행에 얘기해서 감정평가 하지 마라. 그냥 우리 탁감으로도 대충 알지 않습니까?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냥 탁감으로 해서 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녀법인을 활용하라. 이거만큼 파워풀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현재로서는 이 자녀법인의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머지않아서 뭔가 또 개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올해도 일부 바뀐 게 있죠. 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법인은 뭐 상법상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대표님들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자녀를 주주로 구성한 법인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녀를 주주로 구성한 법인이 내 회사, 부모님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다면 부모님 회사의 주주가 되겠죠. 근데 이게 자녀가 아니라
자녀의 법인이 주주가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 회사가 있고요. 자녀가 있어요. 우리가 10억을 배당하는데 10억은 좀 크네요. 제가 5억이라고 하겠습니다. 5억을 배당하는데 자녀가 10%고 부모님이 90%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5억인데 내가 90%면 4억 5천, 자녀가 5천만 원이잖아요. 나는 다른 소득이 많아서 배당 안 받을래, 포기. 그러면 자녀가 5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차등 배당 안 된다는데요. 됩니다. 근데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법이 바뀌어서 자녀가 배당소득세 당연히 내야 되고요. 네. 이 부모님이 받을 걸 대신 받은 거에 대한 증여세도 냅니다. 세금을 2번 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뭐 세금 많이 내는 걸 왜 합니까? 그런데 자녀가 아니라 자녀의 법인이 10%를 갖고 있고 대표님이 90%를 갖고 있어요. 5억을 배당을 하는데 대표님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자녀의 법인이 5억을 받아갔어요. 원래 5천만 받아야 되는데 얼마가 초과됐어요? 4억 5천이 초과됐어요. 그런데 이 자녀의 법인의 지분이 20%씩 5명이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의 법인이 법인세는 냅니다. 왜? 5억이라는 이익이 생겼으니까. 근데 5억에 대해서 내지는 않습니다. 지분을 1%만 갖고 있어도 일부는 송금 불산입되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도 적습니다. 자녀 법인이 50%만 지분을 늘려간다면 법인세도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 금액만 잘 조정한다면 증여 이슈도 없습니다. 자, 이런 좋은 방법을 이미 앞서가는 대표님들은 많이 활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회사가 없는데 회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실제 제조를 하는 회사도 있고요. 도소매를 하는 회사도 있고요.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투자만 하는 거예요. 자, 투자회사 있잖아요, 우리. 근데 우리 자녀법인이 투자회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부모님 회사 주식 사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회사 운영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홀딩스는 운영이 필요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얼마든지 자산가들은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이미 뭐 중견기업들, 대기업들도 이 방법은 많이 쓴 방법이에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세금은 그러니까 서민은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 부자들이 제일 많이 내요. 정말 부자들은 세금 아주 적게 냅니다. 왜? 적게 내는 방법을 찾으니까. 근데 그냥 조금 부자들은 그걸 안 찾아요. 그래서 자산 대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더라고요.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만 내가 신경을 쓰면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지만 50%, 70%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죠. 시간은 저희가 대신 해드릴 수가 없지만 대표님들이 하셔야 될 그 노력은 저희가 전문가들이 대신 해드릴 수 있겠죠. 제가 아까 대기업들이 많이 활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런 방법들 많이들 아시는 할인 같은 경우도 이미 쓴 방법이고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 예고편인데 상속
주식을 활용하여 세금 없이 상속세 마련하는 플랜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증여세 안 내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5가지를 지금 2025년 버전에 맞게 다시 좀 리뉴얼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전에 것보다 더 상세하게 좀 했습니다. 의외로 대표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이 세금에 대한 좀 기초 지식이 더 높은 지식은 많으신데 기초가 약한 경우가 많아서 제가 좀 오늘 이 부분 대표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우리 대표님들을 만나서 이런 절세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법적 문제 없이 이익금을 효율적으로 대표님들이 내가 노력해서 청춘 바쳐서 쌓아놓은 이 자산을 합리적으로 환원 또 승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 역시 세무, 법무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에게 자문을 다 구하고 확인을 다 합니다. 저희 정혜래 가업승계 같은 경우에는 전략 세무사님, 회계사님들이 늘 제 일을 도와주고 있고요. 이익금 환원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추후에 어떤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떠한 경로로든 저희가 정기세무조사가 됐던 어떤 기획세무조사가 됐던 그거는 우리가 잘못을 하든 안 하든 네, 해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기록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정말 간단하게 소명이 끝날 수도 있고요. 이게 미비한 경우에는 정말 어렵게 소명도 어렵지만 그만큼 세금도 많이 돼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세금을 줄이는 거 아까 첫 번째 제가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간에 있어서는 정말 시간만큼 세금은 줄일 수 있다. 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대표님들이 결국은 법인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 이익금 환원 전략이 필수로 같이 가야 된다. 저는 많은 회사를 봤잖아요. 이게 안 되면 뭐 이런 표현이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죽 쏘서 누굴 준다? 네. 그런 일이 실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대표님들 소중한 자산을 장기적인 이런 계획을 갖고 제대로 내가 보상을 받고 또 후손에게 이전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정엘 가업 승계 연구소에서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